삭제된 역사 파일. 오늘은 1872년 선원 10명이 흔적도 없이 사라진 유령선 메리셀러스트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872년 12월 대서양 한복판. 망망대해를 혼자 떠도는 배 한 척이 발견됩니다. 돛을 반쯤 올린 채 갈지자로 표류 중인 이 배의 구조대가 올라탔을 때 마주한 광경은 솔직히 지금도 소름이 돋습니다. 주방에는 아직 손도 안 댄 식사 도구가 단정하게 놓여 있었고 선장실 책상에는 일기장이 펼쳐진 채였으며 어린아이 장난감이 바닥에 나뒹굴고 있었습니다. 선원들의 돈, 옷, 귀중품 뭐 하나 사라진 게 없었죠. 배 밑바닥에 물이 조금 찼다는 것 빼고는 배는 완벽하게 항해 가능한 상태였습니다. 6개월치 식량과 물까지 온전히 실린 채로요. 그리고 사람만 없었습니다. 선장 부부, 2살짜리 딸, 선원 7명. 10명이 통째로 사라졌죠. 해적이 습격한 거 아냐?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해적이라면 왜 배에 가득 실린 35,000달러어치 화물에는 손 하나 안 댔을까요? 사람만 납치하고 돈은 두고 갔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럼 선상 반란? 선원들끼리 싸운 거 아냐? 이것도 아닙니다. 폭력의 흔적이 배 어디에도 없었거든요. 혈흔이나 부서진 흔적 같은 것도 전혀 없었습니다. 150년 동안 사람들이 가져다 붙인 가설만 수십 개입니다. 대왕 오징어 습격, 버뮤다 삼각지대, 외계인 납치. 한때 코난 도일의 소설 소재가 되면서 전 세계 미디어가 들썩이기도 했죠. 근데요, 한 가지 더 기묘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배를 발견한 데이 그라티아호의 선장, 데이비드 모어하우스. 그는 배를 보자마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왜냐고요? 불과 며칠 전 뉴욕에서 자기랑 같이 저녁 식사를 나눴던 친구의 배였거든요. 메리셀러스트호의 선장 벤저민 브릭스, 그의 절친이었습니다. 브릭스는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매사추세츠의 유서 깊은 회사 가문 출신으로 술도 안 마시고 신앙심 깊고 엄격한 원칙주의자였습니다. 이번 항해의 아내와 2살짜리 딸까지 데리고 탔을 정도로 이 배에 대한 자신감이 넘쳤던 사람이었죠. 7살 아들은 학교 때문에 집에 남겨뒀는데 출항 직전 아들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우리 배는 아주 훌륭한 상태이며 즐거운 항해가 될 것 같다고요. 그 편지가 아들이 아버지에게 받은 마지막 소식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배 메리셀러스트호는 사실 처음부터 불운한 역사를 갖고 있었습니다. 원래 이름은 아마조노였는데 첫 항해에서 선장이 갑자기 사망하고 이후에도 충돌 사고가 줄줄이 이어지다가 결국 폭풍의 난파까지 당했죠. 그걸 누군가 헐값에 사들여 수리하고 이름을 바꾼 게 바로 메리셀러스트입니다. 당시 선원들 사이에서는 이 배가 저주받았다는 소문이 파다했어요. 에이, 저주가 어딨어. 그냥 뭔가 이유가 있겠지. 맞습니다. 이유가 있긴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우리가 흔히 상상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방향에 있었다는 게 문제죠. 진짜 이유는 저주도 범죄도 괴물도 아니었습니다. 그건 이 배가 갖고 있던 치명적인 시스템의 결함, 그리고 그 결함 앞에서 가족을 지키려 했던 한 선장의 완벽하게 합리적인 판단이 빚어낸 비극이었습니다. 도대체 그날 밤 이 배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자, 그럼 이 비극의 뿌리를 찾으러 조금 더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1861년 캐나다 노바스코샤주의 아주 작은 항구 마을 스펜서 섬. 이 외딴 섬에서 당시로서는 꽤 야심찬 프로젝트가 하나 시작됩니다. 이 섬 역사상 최초의 대형 선박을 건조하는 거였거든요. 마을 사람들이 돈을 모아 만든 배였습니다. 이름은 아마조노. 이름부터가 거창하죠. 아마존 강처럼 크고 힘차게 바다를 누비라는 의미였을 겁니다. 근데요, 이 배 처음부터 뭔가 꼬입니다. 진수식을 마치고 첫 항해를 나선 지 한 달도 채 안 됐을 때 선장이 갑자기 쓰러집니다. 폐렴이었습니다. 첫 항해를 마치지도 못하고 사망하죠. 당시 해상 공동체에서 이건 굉장히 불길한 신호로 여겨졌습니다. 선장이 첫 항해에서 죽는다? 입에 뭔가 있다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죠. 후임 선장 체제에서도 사고가 끊이질 않습니다. 항해 중에 어구와 충돌하질 않나. 영국 해협에서는 다른 배와 들이받아서 상대 배를 아예 침몰시켜 버리질 않나. 지금으로 치면 면허 취소 수준의 사고들이 연달아 터진 거죠.
그리고 1867년 결정타가 날아옵니다. 케이프 브레튼 인근에서 강력한 폭풍을 만나 배가 해안으로 그대로 밀려 올라간 겁니다. 소유주들은 손을 들었습니다. 수리비가 배값보다 더 나올 판이었거든요. 결국 패선 처분. 여기서 이야기가 끝났으면 메리 셀러스트 호도 그 10명의 실종도 없었겠죠. 근데 이 죽은 배를 눈여겨본 사람이 한 명 있었습니다. 리처드 헤인즈라는 인물입니다. 그는 헐값에 이 난파선을 사들여 대대적인 수리를 거쳐 새 이름을 붙입니다. 메리 셀러스트라고요? 그게 왜 문제냐? 오래된 배 고쳐 쓰는 게 뭐가 이상하냐? 맞습니다.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배는 원래 설계도 자체가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납작하고 넓은 선체 구조 때문에 화물은 많이 실을 수 있지만 거친 파도에서 균형 잡기가 까다로운 구조였거든요. 고쳐 쓴다고 그 본질이 바뀌는 건 아니었던 거죠. 그리고 1872년 초 이 배가 또 한 번 큰 변화를 맞이합니다. 무려 1만 달러를 들여 대대적인 개조를 합니다. 선체 길이를 103피트로 늘리고 화물 저장 공간을 더 확보하기 위해 갑판을 한층 더 얹어버립니다. 지금으로 치면 아파트 불법 증축이랑 비슷한 겁니다. 원래 설계에 없던 구조물을 올려버리는 거니까요. 배의 무게 중심이 달라지고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파도에 반응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바로 이 시점에 벤저민 브릭스가 공동소유주이자 선장으로 합류합니다. 브릭스 입장에서 생각해보면요. 그는 이 배의 과거를 알고 있었을 겁니다. 저주받은 배라는 소문도 들었겠죠. 근데 그는 그걸 개의치 않았습니다. 왜냐면 그는 저주 같은 걸 믿는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철저한 원칙주의자, 신앙인, 금주주의자. 자기 손으로 철저하게 관리하면 이 배도 충분히 안전하게 운항할 수 있다고 봤던 거죠. 그래서 아내와 2살짜리 딸을 데리고 탄 겁니다. 내가 직접 관리하는 배인데 무슨 일이 생기겠어? 라는 자신감이었던 거예요. 이제 느낌이 오시는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브릭스가 틀린 게 아니에요. 그는 당시 자신이 가진 정보와 경험 안에서 가장 합리적인 판단을 내렸습니다. 아무리 과거가 험했던 배라도 제대로 고치고 제대로 관리하면 된다는 생각. 그건 1872년 기준으로 완전히 맞는 이야기였어요. 근데 바로 그 합리적인 판단이 이 배가 품고 있는 치명적인 결함을 보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수리하고 개조했어도 여전히 살아있던 결함. 그게 뭔지는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1872년 11월 7일 메리 셀러스트호는 뉴욕항을 출발합니다. 목적지는 이탈리아 제노바. 화물은 산업용 알코올 1701배럴, 당시 화폐 가치로 약 35,000달러어치입니다. 지금으로 환산하면 수억 원 수준이죠. 브릭스 선장 입장에서는 일생일대의 항해였습니다. 공동 소유주로서 자기 돈이 직접 걸린 화물이었으니까요. 출항 직후 항해 일지를 보면 초반에는 순탄했습니다. 날씨도 나쁘지 않았고 딱히 특이사항도 없었죠. 근데 11월 25일을 기점으로 일지가 뚝 끊깁니다. 마지막으로 기록된 위치는 아조레스 제도 인근. 그리고 그게 전부였습니다. 도대체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현대 과학이 150년에 걸쳐 하나씩 밝혀낸 것들을 지금부터 차근차근 풀어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건 단 하나의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여러 개의 시스템 결함이 동시에 연쇄적으로 터진 겁니다. 첫 번째 결함. 화물 자체가 시한폭탄이었습니다. 1701배럴의 산업용 알코올. 이게 왜 문제냐면요. 배에 실린 알코올 배럴 중 9개가 적참나무, 레드 오크로 만들어진 것들이었습니다. 나머지는 화이트 오크였는데 레드 오크는 화이트 오크보다 통기성이 훨씬 높습니다. 쉽게 말해서 숨을 쉬는 나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안에 든 알코올 증기가 조금씩 새어 나오는 거예요. 에이, 조금 새는 게 무슨 문제야? 여기서 2006년 UCL 유니버설 칼리지 런던의 안드레아 셀라 교수 연구팀이 충격적인 실험 결과를 발표합니다. 메리 셀러스트호의 화물창을 그대로 재현해서 실험을 해봤더니 누출된 알코올 증기가 밀폐된 공간에서 축적되면 거대한 화염과 굉음을 동반한 압력파 폭발을 일으킨다는 겁니다. 근데 이 폭발이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온도가 낮아서 선체에 그을음이나 타버린 흔적을 거의 남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눈으로 보기엔 엄청 공포스럽지만 실제 피해는 크지 않은 폭발인 거죠. 브릭스 선장이 캅 안에 있다가 이걸 목격했다고 상상해 보세요. 화물창에서 갑자기 불길이 치솟고 굉음이 터져 나옵니다. 1701배럴의 알코올이 실려 있는 배에서요. 그것도 아내와 2살짜리 딸이 함께 타고 있는 배에서요. 배를 버려라. 당장 그 명령이 나오지 않으면 오히려 이상한 거 아닙니까? 근데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두 번째 결함. 펌프가 이미 망가져 있었습니다. 배에서 펌프는 뭐냐면 배 밑바닥에 차오르는 물을 퍼내는 장치입니다. 모든 목선은 항해 중에 조금씩 물이 스며드는데 이걸 주기적으로 퍼내지 않으면 배가 서서히 가라앉게 됩니다. 선박의 가장 기본적인 생명 유지 장치인 거죠. 그런데 데이 그라티아오 선원들이 배에 올랐을 때 이 펌프가 분해된 상태로 발견됩니다. 누군가 고치려다 실패한 흔적이었습니다. 왜 망가졌냐? 다큐멘터리 감독 앤 맥그리거의 연구에 따르면 메리 셀러스토호는 이번 항해 직전에 석탄을 운반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발생한 석탄 가루가 펌프 여과기를 완전히 막아버린 거예요. 여기에 배를 개조하면서 생긴 공사 잔해까지 쌓이면서 펌프는 사실상 고장 난 상태로 출항한 겁니다. 펌프가 안 되면 어떻게 되냐? 배 밑바닥에 물이 얼마나 차 있는지 정확히 알 방법이 없어집니다. 측정 막대, 사운딩 로드라는 도구로 수위를 재야 하는데 펌프가 막히면 이 수치가 엉터리로 나옵니다. 배 안에 실제보다 훨씬 많은 물이 차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브릭스 선장이 화물창 폭발을 목격한 직후 펌프를 돌려봤을 겁니다. 안 돌아가죠. 사운딩 로드로 수위를 재봤더니 숫자가 심상치 않습니다. 배가 침수되고 있다는 신호예요. 실제로는 아닐 수도 있는데 기계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 결함. 크로노미터마저 고장났습니다. 크로노미터는 항해용 정밀 시계입니다. 배가 지금 어디 있는지 경도를 계산하는 데 쓰는 핵심 도구예요. 지금이야 GPS가 있으니까 위치 파악이 1도 아니지만 1872년에는 이 시계가 틀리면 내가 지금 어디 있는지 알 방법이 없는 겁니다. 메리 셀러스토호의 크로노미터는 무려 120마일, 약 190km의 오차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서울에서 출발했는데 내비게이션이 지금 내가 대전에 있다고 말하는 꼴이에요. 자, 이 세 가지를 한꺼번에 놓고 보시면 됩니다. 화물창에서 폭발이 터진다. 펌프를 돌려보니 안 돌아간다. 수익에는 배가 빠르게 침수 중이라고 말하고 있다. 크로노미터가 고장나 지금 내 위치가 어딘지 정확히 모른다. 그나마 시야에 잡히는 건 저 멀리 산타마리아 섬뿐이다. 브릭스는 판단을 내립니다. 배가 가라앉기 전에 섬으로 대피한다. 구명 보트를 내리고 밧줄로 본선과 연결한 채 끌려가듯 따라갑니다. 일단 상황을 지켜보다가 배가 안 가라앉으면 다시 올라탈 생각이었겠죠. 근데 대서양이 그걸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거친 파도가 밧줄을 끊어버렸습니다. 그 순간 메리 셀러스토호는 아무도 없는 채로 혼자 항해를 계속했고 구명보트 위의 10명은 망망대해에 홀로 남겨진 겁니다. 이후 그들의 흔적은 지금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뭔가 이상하잖아. 배가 안 가라앉으면 다시 올라타면 되는 거 아냐? 맞습니다. 브릭스도 그 생각이었을 겁니다. 근데 여기서 19세기 항해 기술의 가장 치명적인 한계가 드러납니다. 당시에는 배가 실제로 침몰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펌프와 수위계 없이는 확인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기계가 침몰 중이라고 말하면 그걸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의심할 도구 자체가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이게 이 사건의 진짜 비극입니다. 브릭스가 틀린 게 아닙니다. 그는 자신이 가진 정보 안에서 가장 빠르게, 가장 합리적으로 움직인 겁니다. 가족이 타고 있는 배가 폭발하고 침수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망설일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 합리적인 판단의 근거가 됐던 기계들이 전부 잘못된 정보를 뱉고 있었습니다. 시스템이 거짓말을 했고 브릭스는 그 거짓말을 믿었으며 그 결과가 10명의 실종으로 이어진 거죠. 이쯤에서 지브롤터로 넘어가야 합니다. 메리 셀러스토호를 발견한 데이 그라티아호가 배를 항구로 끌고 왔을 때 세상은 이 사건을 미스터리로 규정하는 대신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또 다른 비극의 시작이었죠. 지브롤터 항구.
1872년 12월 메리 셀러스트 호가 예인되어 들어오자마자 당시 지브롤터 부제독 재판소의 검사 프레데릭 솔리 플러드가 달려듭니다. 이 사람 처음부터 심증이 있었습니다. 이건 사고가 아니다. 누군가 꾸민 범죄다. 그가 지목한 용의자는 다름 아닌 배를 발견한 데이 그라티아호 선원들이었습니다. 논리는 이랬습니다. 메리 셀러스트 호를 습격해서 사람들을 죽이고 구조한 척 항구에 끌고 와서 보상금을 타먹으려 했다는 거예요. 근거로 제시한 게 카판과 선장의 칼에서 발견된 붉은 얼룩이었습니다. 봐라, 핏자국이다. 여기서 학살이 벌어진 거다. 오, 그럼 진짜 범죄였던 거 아냐? 근데요? 페트론 박사한테 감정을 맡겼더니 결과가 좀 민망하게 나옵니다. 핏자국이 아니라 녹, 그리고 과일즙이었습니다. 그냥 오래된 얼룩이었던 거예요. 물증이 없어졌죠. 선상 반란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화물로 실린 알코올은 산업용이라 마시면 실명하거나 죽는 독성 물질이었고 선원들의 귀중품은 하나도 사라지지 않았으며 폭력의 흔적도 없었습니다. 반란이든 살인이든 뭔가 벌어졌다면 이렇게 깔끔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 재판소는 데이 그라티아호 선원들의 무죄를 인정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집니다. 무죄를 인정하면서도 구조 보상금을 당시 관례의 5분의 1 수준으로 깎아버린 겁니다. 말로는 무죄지만 돈으로는 유죄 취급을 한 거죠. 배를 구조한 사람들이 오히려 평생 의심의 낙인을 안고 살게 됐습니다. 이것도 시스템이 만들어낸 또 하나의 비극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메리 셀러스트 호는요. 선원들이 사라진 후에도 이 배는 13년을 더 바다 위에 있었습니다. 주인이 12번 바뀌었고 그때마다 크고 작은 사고가 끊이지 않았죠. 마지막엔 1885년 아이티 앞바다에서 보험 사기를 위해 의도적으로 좌초됐다는 의혹 속에 완전히 침몰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이 배의 역사는 단 한 번도 순탄한 적이 없었던 겁니다. 자, 여기서 잠깐 멈추고 싶습니다. 메리 셀러스트 호 사건을 두고 사람들은 150년 동안 저주받은 배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진짜 저주가 뭐였냐? 배가 아니었습니다. 결함이 있는 펌프, 거짓말하는 수위계, 오차투성이, 크로노미터, 그리고 그걸 확인할 기술 자체가 없었던 시대. 브릭스 선장은 그 시스템의 한계 안에서 가족을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했고 그 최선이 역설적으로 그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이걸 브릭스의 실수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우리가 가진 정보와 도구를 믿고 판단을 내립니다. 근데 그 정보와 도구가 사실은 틀려 있다면? 그 시스템 자체에 우리가 모르는 결함이 있다면? 우리라고 브릭스 선장과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었을까요? 해결법이 있냐고요? 없죠. 150년 전 그날처럼 우리는 여전히 불완전한 정보와 불완전한 도구를 손에 쥔 채 판단을 내리며 살아갑니다. 다만 다음번의 실패가 조금 더 나은 실패가 되기를 바랄 뿐이죠. 1872년 선원 10명이 흔적도 없이 사라진 유령선 메리 셀러스트 호에 대한 이야기.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